매매 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거래는 여기 지금 13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없다든지 합의가 없다든지 물건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 소유권 이전이 없다든지 대금이 없다든지. 대금이 없는 매매 계약은 뭔가요? 있을 수가 없죠. 사고 판단은 게 성립이 안 되죠. 대금 지급이 없으면 무상이죠. 무상. 그렇죠. 상호 합의가 없으면 뭘까요?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강매죠. 강매. 강매. 그죠. 예. 매매 계약인데 물품이 없으면 뭘까요? 매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돈 주고 돈밖에 아닌 거예요? 대금만 오가잖아. 물건이 가고 대금이 가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 대금만 가. 그럼 돈 주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물품의 교환이라든지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금전이나 물품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얘기는 잠깐 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 계약이라든지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럼 근로계약이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로계약이죠. 물건을 주는 게 아니잖아. 서비스를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근로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상속, 증여, 임대, 근로계약 이런 것들은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라서 우리가 논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역계약론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무역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중에서도 매매계약 중에서도 어떤 특징이 있는 애들을 말할까요? 국제입니다. 국제.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매매계약. 그게 국제물품 매매계약이고 그게 다른 말로 무역계약이에요. 그러면 무역계약하고 국제물품 매매계약이 완전히 같은 말이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국제물품 매매계약이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상품, 물품, 제품, 휴대폰,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을 국제 간에 거래하는 거를 국제물품 매매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역계약이라고 하면 이런 물품, 제품, 상품의 거래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물품, 제품, 상품이 아닌 앞서 제가 얘기한 용역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물품에 대한 거래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계약이란 말이 조금 더 큰 의미예요. 단순하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정말 딱 물건의 거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물건은 뭔데?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그 물건은 뭔데? 기본적으로 영국 물품 매매법 SGA에서는 무채 동산과 금전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채 동산이란 건 형태가 없는 애들하고 돈. 돈은 형태는 있잖아. 근데 물건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얘를 제외한 모든 유체 동산을 얘기를 하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매매 계약에 충당될 당시에 이동 가능한 모든 것으로서 지급수단이 되는 금전하고 증권하고 형태가 없는 애 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부동산도 뺀다는 얘기죠. 이동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이란 말, 우리가 요새 부동산이 핫 이슈인데, 부동산이란 말에는 안이 붙여서서 움직이지 않는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땅, 아파트, 건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의 민법은 유체물, 형태가 있는 애랑 전기가 포함이 돼요. 전기는 사실 형태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기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기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능력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눈에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기선이 보이는 거죠. 연구실에, 강의실에 켜놓은 저건 뭐, 저거는 등불이죠. 불빛이죠. 형광등이죠. 형광등 빛이죠. 형광등이 내는 빛이잖아. 저게 전기예요? 아니에요. 저 형광등 빛을 켜기 위한 전기가 필요한 건데, 저 형광등에 어떻게 전기가 공급되는지는 전기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전기가 연결된 줄 알지, 전기가 실제로 지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고, 사람 눈에는. 예. 근데 뭐래? 물건이래, 한국법에서. 자,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 원재료든 부분품이든 중간재든 완제품이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세계 관세 기구에서 얘네들을 이제 분류해 놓았어요. 카테고리화 해 놨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농산물, 수산물, 뭐 축산물, 뭐 강물, 뭐 그런 것, 화학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예. 전자 전기 제품, 기계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건데, 그 분류 시스템을 이제 HS 코드, HS 시스템, 뭐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수용을 해가지고 상품, 국제 물품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분류해 놓는 체계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HS 코드입니다. HS에 대해서는 뭐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 아니면 딱히 이걸로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의 법적 성격.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역 계약론이 아니더라도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만 있으면 돼요.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리고 일방 계약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물건 보내고 한 사람은 돈 보내요. 서로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쌍무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돼요. 내가 물건 받는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 끝이 아니에요. 돈 줘야죠. 그리고 분료식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어떤 약간 이걸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분료식 계약이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폼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전화로 해도 되고요, 이메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폼을, 어떤 포마를, 어떤 플랫폼이나 폼을 강요하지 않는다. 뭐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분료식 계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약이 법률적 어떤 권리, 채권 관계를 형성시키는 법률 행위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뭔가 기준이라든지 뭐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이게 한 나라의 법률 내지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법률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법만 지키면 되지 미국 법을 왜 적용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막간 퀴즈로. 당사자 자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에요. 거래를 무슨 나라 법으로 거래할래? 라고 했을 때 한국 법으로 해도 되고 미국 법으로 해도 되고 중국 법으로 해도 되고 일본 법으로 해도 돼요.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한 10상자라고 칩시다. 아, 사과는 안 되겠다. 이게 생물이라서.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한 모카라고 합시다. 커튼. 솜인데, 솜 이거 뭐 한 100, 뭐 한 10톤 거래한다고 치자고요. 거래하는데 한국하고 미국 사람이 우리 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어떤 법률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한국 법을 기준으로 합시다. 오케이. 양당사가 오케이 했어요. 문제 있나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혹은 미국 법을 기준으로 합시다.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통용돼서 여기서도 적용되고 저기서도 적용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법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국제 거래를 많이 하고 국제 거래가 빈번하고 그런 나라의 경우에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 사람들이 국제 거래를 할 때 그 법을 뭐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뭐 합의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이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계약의 효력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에서 나오는 뭐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라든지 아니면 통일 뭐 상법전 UCC, 영국 물품 매매법, SGA, 미국의 통일 상법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아까 리스테인먼트 얘기를 했고요. 헤이그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거 헤이그는 협약은 어떻게 보면 CISG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CISG가 기본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앞 단계에서 그 어떤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 어떤 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몇몇 개 소수 국가들이 모인 협약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리고 우리가 주 수업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6번 동그라미에 있는 비엔나 협약. 이게 정식 풀네임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고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인데 여기 이제 앞자를 따서 C contracts 할 때 C, international 할 때 I, 그리고 sale 할 때 S, goods 할 때 G 요걸 따서 UN에서 제정했으니까 UN Convention CISG, UN Convention 지우고 그냥 CISG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100여 개 가까운 국가들이 100개 국가들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정확한 이 숫자를 추적한 지가 좀 돼서 좀 변동이 있을 건데 전 세계 주요 국제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협약은 쉽게 말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위에 나와 있는 SGA나 UCC처럼 특정한 국가의 법률이 아니고 유엔이 나서서 전 세계 무역을 진흥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어떤 국제법을 만들고자 했고 그거를 유엔의 주도로 유엔 협약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자유의지로 이 협약에 가입을 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뭐 중국, 미국, 일본 웬만한 국가들이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도 하지만 이 유엔 협약인 CISG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CISG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다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계약법의 법원과 준거법이 있는데, 준거법이란 게, 말 그대로, 기준법이에요. 준거법을 영어로 하면 governing law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governor라고 하면 뭐 지배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라는 게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법률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지배되는 법, 기준이 되는 법을 준거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약 체결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할 텐데 그 합의와 약속을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규범이 준거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준거법은 앞서 얘기했던 CISG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국가의 법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룰, 불문율, 간습, 간행 이런 것들이 준거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범이나 간행이란 말이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간행이란 것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룰이 될 수 있다고. 예.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준거법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아무래도 이 준거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나서서 앞서 제가 얘기한 CISG 같은 것들을 만든 것이고 CISG가 있으면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CISG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CISG란 게 전 세계 국가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국가들이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국가들이 법체가 다 다르잖아. 간섭도 다르고 간행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어떤 특정한 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규정을 해놓으면 그 협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그 자국의 법과 충돌이 나거나 하는 나라들은 이 협약에 가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ISG를 우리가 나중에 수업 도중에 공부하면 느끼겠지만 되게 듬성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서 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을 해서 적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거법이란 게 지금 오늘날에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거법을 결정하는 원칙은 어떤 거냐? 주관주의, 당사자 의사, 당사자 자치, 당사자들이 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법을 하기로 했어. 그럼 미국 법을 하면 되죠. 또 객관주의도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거래와 가장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뭐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죠. 계약이 체결된 나라의 법을 잡음이 들어가서 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이 이행되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건 합의하기 나름이고 정하기 나름이고 하는 부분입니다. 협상하기 나름인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서배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 결정의 원칙이 되어 있고 그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제사법이란 게 뭐냐면 법 이름이 국제사법이에요. 한국법에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국제사법이 뭐냐면 외국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국제사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준거법 결정의 원칙을 당사자 자치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하면 돼요. 계약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법을 법원으로 하고 준거법으로 할지. 근데 문제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고 확고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간혹 뭐 하자는 얘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합니다. 아마 이 사람 속뜻이 이런 거겠지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계약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없으면 의사 표시한 장소 그런 곳이 이제 행위지로 보고
중거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거법 결정의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중거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당사자가 자유롭게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그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거법을 당사자가 결정하는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가 있습니다. 이 실질법적이라는 어떤 것의 지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지정행위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그 중거법이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저촉법이란 말이 되게 생소한 단어라고 여러분들한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하면 저촉법이란 게 법의 어떤 충돌? 법의 경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을 중거법으로 할지에 대한 어떤 법. 그래서 중거법과 관련해서 당사자 자치에 따라서 당사자가 중거법을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결정하는 거. 이게 저촉법적 자치예요. 당사자 자치예요. 한국법을 정할지 미국법을 정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 그러면 실질법은 뭐냐? 실질적으로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할 건지 미국 통일상법전을 적용할 건지를 정하는 거. 그게 실질법적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법적 지정은 어떤 문제를 어떤 이슈를 발생시키냐면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어떤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실질법적 지정이.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UCP, 신용시장 통일규칙 UCP 600이나 인커텀스를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인커텀스라고 하는 거는 매도인의 의무와,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인커텀스인데 그 인커텀스를 우리 무역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 계약의 실질과 관련된 기준으로 합시다라고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게 실질법적 지정이에요.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당사자들이 정하는 거. 그리고 저촉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법을 할 거냐, 미국법으로 할 거냐, 일본법으로 할 거냐, 중국법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우리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미국법으로 합시다. 미국법을 중국법으로 결정을 합시다. 라고 물건 파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이 합의하는 거. 그게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예요. 강의 자료보다 설명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네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래요.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신용증 통일규칙이나 인커텀스를 중거법으로 하는데 문제없다. 제약이 없다. 뭐 인커텀스를 정했으니까 인커텀스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이고 만약에 무역계약 체결 시하고, 그러니까 저촉법적 지정의 경우에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역계약 체결 시하고 무역계약 이행 시에 법이 변경되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을 체결한 곳과 계약이 이행되는 곳이 다르거나 하면 이 어느 법을 따르고 뭐 어느 법을 적용하고 법이 바뀌거나 법이 장소가 달라지거나 했을 때 어느 그 중거법이 계속 그대로 유효하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얘기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거 제가 얘기한 거죠. 계약 체결지 대 계약 이행지. 물품을 사고 파는데 물품은 한국에서 넘어가요. 근데 계약 체결은 미국에서 했어요. 그럼 이거 미국법 적용해야 돼요. 한국법 적용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 어,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지법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인데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합치했다는 것이고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합치했다는 것은 곧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지라는 건 곧 계약의 성립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래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CISG를 공부하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 의사와 관련해서 계약의 성립은 보통 그 전에는 한국의 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었는데 2003년에 한국이 이제 CISG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CISG의 내용을 수용을 해서 지금은 도달주의에 따라서 계약을 성립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은 CISG에 규정이 된 내용이라 우리가 CISG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뭐 계약 이행지법으로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은 뭐 FOB나 CIF 조건에 따라서 매도인이 뭐 어떻게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결정을 하는 거죠. FOB 계약에는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이 분쟁 발생 시에 중거법이 된다라고 쳤을 때 물품의 인도가 보통 물품의 어떤 그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FOB 계약의 경우에 수출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수출지법이 어떻게 보면 중거법이 되는 것이 이제 FOB 계약인 것이고 CIF 계약의 경우에는 수출국이라기보다는 수입국에서 이것이 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CIF가 온전히 수입국에서만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수출국에서도 뭐 서류가 넘어가고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수출국을 중거법을 할 거냐 수입국법을 중거법을 할 거냐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국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이냐 수입국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데 그럼 그 어느 시점, 어느 장소의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이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A 법으로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B로 하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명시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합의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어느 나라 법을 중거법으로 하겠다 규정하는 거 그게 가장 깔끔하고 서로 충돌도 없고 좋죠. 아니면 묵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조항이라는 걸 계약서에 두면 돼요. 그러니까 준거법 조항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뭐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더라도 묵시적이라는 게 어떤 명시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 당사자의 행동이나 의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중거법을 선택을 하면 그게 뭐 중거법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재 조항이나 재판관할 조항으로서 이 중거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 법을 중거법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약서에. 근데 다른 조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중거법에 관련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는데, 계약서 안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미국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가 이제 묵시적 중거법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내용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중거법과 관련해서 합의가 있으면, 명시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거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선택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 관할이라든지 그런 걸로 추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이 결정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1, 2번에서 끝나면 좋은데 3번으로 넘어가잖아요. 법원이 결정한다 했잖아요. 저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으로 할지도 결론이 안 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중거법과 관련된 중차대한 이슈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당사자 자체의 원칙입니다. 자, 계약과 관련된 조금 무겁고 중요한 어떤 아젠다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개념이나 생소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론과 같은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계약과 관련된 어떤 중차대한 이슈들, 뭐 중거법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계약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당사자 자치 원칙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첫 주, 2주차죠. 실질적인 첫 주 강의지만, 뭐, 2주차인데,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과제는 뭐, 너무 복잡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강의 자료에 있어요.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대해서 A4 반 페이지 분량 정도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구나. 이 당사자 자체의 원칙은 우리가 계약론, CISG, 인커텀스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다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강의 자료에 가져오다 보니까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몇 가지 포인트는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법률 용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차라리 나중에 CISG 내용을 숙지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중간고사 목적이든 아니면 시험 나중에 큰 시험 목적 대비 목적이든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지식 증진의 목적이든 그렇다. 오늘은 그냥 이런 총체적인 총론이 있구나. 계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